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은정은 눈을 떴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배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지 이틀째였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간호사가 말했다. 처음 며칠이 제일 힘드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다. 침대 옆 신생아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정은 고개를 돌려 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작은 요람 안에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그녀의 딸 서연이었다. 우리 딸.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9달을 기다렸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뎠고 이제 마침내 아기를 만났다. 은정씨, 수유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서연이를 안고 들어왔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은정의 품에 안겼다. 아기의 체온이 가슴에 전해지자 모든 고통이 잠시 잊혀졌다. 우리 서연아, 엄마야. 은정이 아기에게 속삭였다. 서연이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엄마의 냄새를 맡았다. 첫 수유는 쉽지 않았다. 아기는 제대로 물지 못했고 은정의 가슴은 아팠다. 하지만 간호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낼 수 있었다. 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다 이래요. 간호사의 격려에 은정은 조금 안심했다. 수유를 마친 후 은정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정말 예쁘지? 은정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준호. 은정의 남편이자 서연이의 아버지. 은정은 남편이 아기를 보고 감동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틀림없이 울컥하며 아내와 딸을 안아줄 것이다. 은정아.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35의 준호는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준호야. 은정이 환하게 웃었다. 힘들었지? 수술은 잘 됐어?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와 이마에 키스했다. 응, 힘들었어. 근데 서연이 보면 다 잊어져. 은정이 품속의 아기를 보여줬다. 우와. 준호의 얼굴에 감동이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안았다. 정말 작네. 응, 2.9kg이래. 건강해? 응,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 준호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다. 은정은 남편이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마워, 은정아.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잖아. 은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 셋이 잘 살자. 그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 모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은정은 남편의 다짐에 감동했다.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방문했다. 어머, 우리 손녀. 은정의 어머니가 감격하며 서연이를 안았다. 정말 예쁘네요. 준호의 어머니도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다. 은정아, 수고했어. 은정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아빠.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 앞으로 육아라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아, 산후조리 잘해야 해. 어머니가 신신당부했다.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날 밤 모든 방문객이 돌아간 후 은정과 준호는 둘만 남았다. 오늘 회사에서 축하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다들 아빠 됐다고 축하해줬어. 그랬구나. 은정도 웃었다. 준호야, 너 진짜 아빠 됐어. 응, 믿기지 않아. 준호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애를 키워야 한다니.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은정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하셨는데. 준호가 아내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나는 은정이가 최고의 엄마가 될 거라고 믿어. 고마워. 은정은 남편의 믿음에 힘을 얻었다. 나는 최고의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럴 거야. 넌 이미 좋은 아빠야.
은정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은정 곁에 있다가 돌아갔다.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가야 한다며 미안해했지만 은정은 이해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남편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자 남은 은정은 옆방 신생아실의 서연이를 바라봤다. 간호사들이 밤새 돌봐줄 것이다. 하지만 은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내가 직접 돌봐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다. 제왕절개 상처는 웃을 때마다, 기침할 때마다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다. 몇 걸음 걷는 것도 고역이었다. 산모님 조금씩 걸어야 회복이 빨라요. 간호사가 격려했다. 네, 알겠습니다. 은정은 이를 악물고 걸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해야 했다. 조리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 3번 수유 시간마다 간호사가 서연이를 데려왔다. 은정은 점점 수유에 익숙해졌고 아기를 다루는 법도 배워갔다. 서연아, 엄마가 잘하고 있지? 은정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물론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은정은 아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믿었다. 오후에는 조리원 강좌가 있었다. 신생아 돌보기, 수유 방법, 산후관리 등을 배웠다. 은정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배울 게 많았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사의 말에 은정은 위로받았다. 저녁 무렵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서연이도 잘 먹고 잘 자고. 다행이다. 준호가 안도하며 말했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정신 없었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힘들지? 좀. 근데 괜찮아. 준호가 억지로 웃었다. 은정은 남편이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다. 준호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것도 다 우리 딸을 위한 거잖아. 준호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해분유값이라도 벌지. 은정은 남편의 책임감에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준호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알았어. 걱정 마.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도 준호는 일찍 돌아갔다. 은정은 조금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남편도 적응이 필요한 시기였다. 조리원 사흘째 되는 날 은정은 처음으로 혼자서 서연이를 씻겼다. 간호사의 지도 아래 조심조심 아기를 욕조에 넣었다. 우와, 잘하시네요. 간호사가 칭찬했다. 정말이요? 은정은 뿌듯했다. 이제 조금씩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수유도 점점 수월해졌다. 서연이는 잘 먹고 잘 자는 순한 아기였다. 밤에 한두 번 깨는 것 외에는 거의 울지 않았다. 순한 아기라서 키우기 편하시겠어요. 간호사들이 부러워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은정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늘이 자신에게 천사 같은 딸을 보내준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도 많이 회복되었다.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의사가 검진 후 말했다. 산후조리 잘하시면 금방 건강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정은 의사의 말에 힘을 얻었다. 조리원에서의 나날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와 함께 수유하고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아기를 돌보고 오후에는 강좌를 듣고 저녁에는 준호를 기다렸다. 물론 준호는 매일 오지는 못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왔다. 하지만 올 때마다 꽃이나 과일을 사왔고 은정과 서연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은정은 남편을 이해했다. 조금만 참아. 프로젝트 끝나면 시간 더 낼게. 그래, 무리하지 말고. 은정은 남편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다. 준호는 날이 갈수록 피곤해 보였다. 그렇게 조리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다. 은정은 점점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이와의 교감도 깊어졌고 아기를 돌보는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준호와 나 그리고 서연이. 우리 셋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은정은 그렇게 믿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행복해 보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자주 비는 자리. 조리원 둘째 주가 시작되었다. 은정은 이제 수유와 기저귀 갈기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서연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배고픈 울음, 기저귀가 젖은 울음, 그냥 안아달라는 울음. 모두 달랐다. 은정씨, 정말 엄마 다 되셨네요.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직 멀었어요. 은정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준호가 오기를 기다렸다. 어제도 못 왔고 그제도 못 왔다. 사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오고 있었다. 오늘은 오겠지? 은정은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오후 7시, 8시, 9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9시 반쯤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응, 나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피곤하고 무뚝뚝했다. 오늘 안 와? 미안,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또. 은정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미안해.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정신이 없어. 알았어. 서연이는 잘 있지? 응, 잘 있어.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내일 갈게. 내일? 응. 내일은 꼭 갈게. 미안해. 전화가 끊겼다.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해하려고 했다. 남편도 힘들다는 것을.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 나도 힘든데. 은정은 생각했다. 출산의 고통을 겪은 것도, 지금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는 것도 자신이었다. 물론 조리원에서 도와주지만 수유는 은정 혼자 해야 했다. 밤에 서너 시간마다 깨어나 젖을 물려야 했다. 준호는 편하게 자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서운함이 밀려왔다. 다음 날 준호는 약속대로 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서연이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준호가 아기를 잠깐 안아보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여보. 은정이 남편을 불렀다. 응. 요즘 너무 바빠. 응, 좀. 준호의 대답은 짧았다. 언제쯤 여유가 생겨? 글쎄. 다음 주 프로젝트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그래.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의 표정이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미안해, 은정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준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은정은 남편을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해해주는데 너는 나를 이해하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벌써? 은정이 놀라며 물었다. 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응, 미안해.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 준호가 서둘러 나갔다. 은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는 잘 자고 있었는데 은정의 마음만 불안했다. 뭔가 이상해. 은정은 느꼈다. 준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말도 짧아졌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혹시. 아니야, 설마.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나쁜 생각을 하기 싫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왔다. 올 때마다 시간도 짧았고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았다. 여보, 서연이가 오늘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날 봤어. 은정이 신나서 전화로 말했다. 그래? 그거 좋네. 준호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늘 저녁에 와서 볼래? 정말 귀여워.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또.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해. 회의가 늦게까지 있어. 주말에라도 와줘. 주말에는. 글쎄, 봐야 할 것 같아. 봐야 한다고? 은정은 화가 났다. 여보, 너 요즘 왜 이래? 뭐가? 예전 같지 않아. 나랑 서연이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소리야? 관심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은정아, 나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나도 힘들어. 은정이 소리쳤다. 나는 매일 밤 두세 시간마다 깨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기 달래고. 근데 넌 뭐 해?
나는 돈 벌잖아. 준호도 소리쳤다. 누가 병원비 내고 조리원비 내는데.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여보,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준호가 전화를 끊었다.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됐지? 은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출산 전까지만 해도 준호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은정을 배려하고 아기를 기대하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달라진 건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야. 은정은 깨달았다.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준호가 변했다. 왜일까? 혹시 육아의 현실이 부담스러운 걸까? 은정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준호도 처음 아빠가 되는 것이니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날 은정은 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희 남편은 매일 와요. 한 산모가 말했다. 퇴근하고 바로 오는데 아기 안아보고 1시간씩 있다가 가요. 부럽네요. 은정이 말했다. 저희 남편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아, 그래요? 회사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응, 그런가 봐요. 은정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웠다. 또 다른 산모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남편은 주말마다 와서 반나절씩 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기 씻기는 것도 배우고. 와, 정말 좋은 남편이시네요. 감사하죠. 함께 키우는 느낌이라서. 함께 키우는 느낌. 은정은 그 말이 부러웠다. 자신은 혼자 키우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오늘 올 수 있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 피곤해도 좀 와줘. 나 보고 싶어. 은정아.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나도 힘들다니까. 왜 자꾸 이래? 나도 힘들어. 혼자서 아기 돌보는 거 쉽지 않아. 조리원에서 도와주잖아. 도와주는 거랑 남편이 오는 거랑은 달라. 은정아, 제발.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 집착하지 마. 나도 숨 좀 쉬게 해줘. 집착? 은정은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집착해? 응. 요즘 너무 심해. 여보, 나는 그냥. 알았어. 주말에 갈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전화가 끊겼다. 은정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 집착이라니. 은정은 상처받았다. 자신은 그저 남편이 보고 싶고 함께 아기를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조리원 마지막 주가 되었다. 은정은 곧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친정으로 가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한 달 더 조리할 계획이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조리원 나가. 은정이 준호에게 말했다. 그래? 벌써? 응. 2주가 다 됐잖아. 그럼 어디로 가는데? 친정으로. 엄마가 도와주신대. 아, 그래. 준호의 반응은 별 감흥이 없었다. 너도 주말에 친정 올 거지? 주말에? 글쎄. 뭐야, 안 올 거야? 바쁠 것 같은데. 여보. 은정이 소리쳤다. 내 아내와 딸이 친정에 있는데 안 와? 가긴 가는데 매주는 힘들 것 같다는 거지. 매주 오라는 게 아니라 가끔이라도 오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갈게. 준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조리원을 나가는 날 준호는 차를 가지고 왔다. 은정과 서연이의 짐을 싣고 친정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준호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뒷자리의 카시트에는 서연이가 잠들어 있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은정은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행복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우리 손녀. 어머니가 서연이를 안았다. 많이 컸네. 응, 잘 크고 있어.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야, 수고했어. 들어와서 밥 먹고 가. 어머니가 사위를 챙겼다.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가봐야 해서요. 뭐? 밥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요. 회사 일이 있어서. 준호가 서둘러 떠났다. 은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꼈다. 은정아. 어머니가 딸을 불렀다. 준호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응.
엄마가 봐도 예전 같지 않아. 은정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조리원에도 거의 안 왔고 전화도 짧고 만나도 금방 가버리고. 혹시 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혹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혹시나 하는 나쁜 생각을. 그날 밤 은정은 친정방에서 서연이와 함께 잤다. 어머니가 옆방에서 자면서 밤에 서연이가 울면 도와주셨다. 하지만 은정은 잠들 수 없었다. 준호 생각뿐이었다. 대체 뭐가 문제지? 은정은 계속 생각했다. 준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은정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잘 들어갔어? 오늘 고마워.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이응이응. 단 2글자.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은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다. 조리원 생활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다. 제왕절개 부위의 통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수유와 회음부 마사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은정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간신히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품에 안아 재운 후 은정은 침대에 기대어 짧은 해방감을 만끽했다. 복부의 흉터 위로 따뜻한 온열 패드를 올려놓으니 그제야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는 듯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준호의 잦은 부재와 차가운 말투를 견뎌낼 수 있게 만든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없는 병실에서 홀로 아기를 돌보며 나는 괜찮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었다. 톡! 핸드폰이 울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미경이었다. 미경은 아기 소식을 듣고 축하 문자와 함께 안부 사진 몇 장을 보낸다고 했다. 은정은 반가움에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 창을 열었다. 미경, 우리 이쁜 아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 참, 혹시 너 준호 오빠 요즘 회사 바쁘냐? 며칠 전에 내가 길거리에서 누구 봤는데 헷갈려서 혹시나 해서 사진 보낸다. 착각이면 미안.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은정의 미소는 굳어졌다. 헷갈려서. 미경이 왜 굳이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불안감이 얇은 얼음처럼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은정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은정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충격이 전신을 휩쓸었다. 심장이 덜컥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호흡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놀라움이 아니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역시나 하는 현실로 변모하는 순간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파열음이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남편 준호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바로 그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낯선 장소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기 짙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특히 준호의 표정은 은정이 최근 몇 달간 그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완벽하게 이완되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편안함과 즐거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낯선 가면과 같았다. 이 미소는 은정을 향한 미소가 아니었다. 은정의 산후조리원 병실에서 그가 짓던 피곤하고 형식적인 혹은 의무감에 찬 억지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자유롭고 진심으로 즐거운 한 남자의 웃음이었다. 은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 부위가 욱신하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통증은 마음의 통증 앞에서 무력했다. 복부의 수술 상처는 겨우 10cm 남짓했지만 준호가 그녀의 영혼에 새긴 상처는 측정 불가능한 크기였다. 은정은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준호의 얼굴, 여자의 옆모습,
테이블 위에 술잔, 배경에 흐릿한 인테리어. 그녀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현실을 부인하려 애썼다. 회사 접대? 아니. 둘이 마주 앉아 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사적이다. 동료? 아니. 저렇게 몸을 기울이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밀한 동료는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의심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그림자는 준호의 일탈을 넘어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의 상징이었다. 준호는 거짓말을 했다. 은정은 숨이 막혔다. 회사 일이 많아라는 그의 문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조리원에 오지 못했던 모든 시간, 전화가 짧게 끊겼던 모든 순간, 그리고 그녀의 고통에 무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 낯선 여자와의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배를 가르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당신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옆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니 깰까봐 입을 막았지만 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는 참을 수 없었다. 육체적인 통증과 정신적인 통증의 잔인한 대비가 그녀를 짓눌렀다. 출산은 그녀에게 헌신과 희생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진 순간에도 아기에게 헌신했다. 하지만 준호에게 출산은 일탈의 완벽한 기회였던 셈이다. 아내의 고통과 아기의 탄생이라는 신성한 사건을 그는 자신의 새로운 즐거움을 위한 방패로 사용했다. 그녀는 갑자기 준호가 사다 준 따뜻한 죽이나 그녀를 걱정하며 보낸 문자 하나하나가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 머무는 잠깐의 시간조차도 그녀에 대한 의무감을 채우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순진했던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깨닫고 몸서리쳤다. 은정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밖의 도시는 깊은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수많은 빛 중 준호가 어떤 빛 아래에서 새로운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지 상상했다. 그녀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았다. 그때 그 말싸움은 거짓이었을까? 그때 그 다정했던 포옹은 위선이었을까?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에서 미묘하게 느껴왔던 모든 균열들을 재조립했다. 출산 직후 그가 보였던 어색한 거리감, 그녀의 통증에 대한 무심한 반응, 그리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야근과 회식. 이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완벽하게 하나의 배신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그녀가 준호를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냉담함을 가장의 책임감으로 둔갑시켜 그를 용서했고 그 용서는 준호에게 자유로운 배신의 공간을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헌신과 믿음이 결국 준호의 일탈을 키운 토양이 되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은정은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금속 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와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 반지가 지금 그녀의 손가락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반지를 빼내어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아이네 엄마로서의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은정은 새벽 3시, 4시, 5시를 그렇게 아기를 품에 안고 보냈다. 피로와 슬픔으로 온몸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해명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 그의 뻔한 변명을 듣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었다. 은정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목소리나 그의 거짓말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확인이 아니라 냉철한 진실과 대응책이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을 넘어 은정의 내면에는 나는 이 현실을 바꿀 것이다라는 결심의 뿌리가 단단히 박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췄고 그 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대체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병실 창문에 푸른 새벽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기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준호의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진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자신과 아이만을 위한 미래를 선택해야 했다.
은정은 핸드폰을 들어 미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경아, 나 괜찮아. 착각한 거 아니었어. 고마워. 그리고 이어서 검색창에 산후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세 단어를 입력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정의 심장은 고통 대신 강한 생존 본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무너진 신뢰의 폐허 위에서 그녀는 아인과 함께 설 새로운 토대를 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은정은 밤새 울었다. 소리 없이 흐느꼈고 흐느낌이 멎으면 다시 거친 한숨이 터져나왔다. 3장의 새벽이 결심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면 이 4장의 시간은 그 뿌리가 고통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독한 과정이었다. 새벽 6시 조리원 병실의 창문으로 옅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햇살은 은정의 퉁퉁 부은 눈과 핏발선 눈동자를 가차없이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아인에게 젖을 물린 채 어둠 속에서 찾은 배신의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핸드폰 화면 속의 그 낯선 웃음은 여전히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몸은 만신창이었다. 제왕절개 부위는 어제보다 더 쓰라렸고 근육은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는 중이었다. 아침 회진 시간, 간호사가 들어왔다. 은정은 급히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밤에 잘 주무셨어요? 산모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네. 조금 잠을 설쳤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지진을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 완벽한 고독과 고통은 오직 그녀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지금 이 사실을 준호에게 털어놓는다면 준호는 미안하다는 뻔한 말로 그녀의 고통을 덮어버리려 할 것이고 그녀는 다시 그의 거짓말에 취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은정은 밤새도록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의 평화로운 잠과 작은 숨결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불쏘시개이기도 했다. 자신은 상처와 통증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문장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슬픔의 주제가였다. 그녀는 출산의 과정을 다시 회상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의 고통, 응급 제왕절개 결정의 두려움, 수술대 위에서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모든 순간에 준호는 존재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병실에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유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탄생만을 축하했고 아내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녀의 모든 헌신은 짓밟혔다. 준호는 그녀의 출산과 회복이라는 가장 취약하고 신성한 시간을 자신의 일탈을 숨기는 가장 완벽한 방패로 사용했다. 은정은 준호가 자신을 아기를 낳는 기계 혹은 돌봐야 할 짐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모성애는 아인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였지만 그 모성애가 밟히는 순간 그것은 준호에게 향하는 강렬한 징후로 변모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웃을 수 있지? 이 아이에게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이 질문은 은정을 끝없이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도덕적 파탄에 대한 충격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기피에 대한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껍데기뿐인 허상이었다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아침 식사가 나왔지만 은정은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10년 과거를 조각조각 해체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시작했다. 신뢰가 무너진 후의 회상은 축적된 행복이 아니라 축적된 거짓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식 날 준호가 그녀에게 속삭였던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떠올렸다. 그 맹세는 이제 가장 끔찍한 거짓말로 느껴졌다. 그들이 신혼집을 꾸밀 때 준호가 정성껏 골라주었던 작은 소품들, 힘들 때마다 그녀를 안아주었던 따뜻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기를 갖기로 결정했을 때의 설렘과 약속. 이 모든 것이 새빨간 불길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 생활, 믿음, 사랑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정의 존재 근거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녀의 정체성은 준호의 아내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견고한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일탈은 그 구조물의 기반을 폭파시켰다. 은정은 문득 준호가 그녀에게 보냈던 수많은 문자의 온도를 되새겼다. 그녀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그녀가 힘들 때, 그는 늘 형식적이고 짧은 문자를 보냈었다. 은정은 그때마다 준호는 원래 무뚝뚝하니까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그녀에게 마음이 없다는 차가운 증거였다. 그녀의 헌신적인 이해가 준호의 냉담함을 정당화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순진한 착각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조리원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다른 산모들의 병실에서는 남편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들이 아기를 안고 서툰 자세로 사진을 찍어주는 소리, 아내에게 다정하게 밥을 먹여주는 소리. 그 평범하고 행복한 장면들은 은정에게는 잔인한 고문과 같았다. 이곳은 축복과 치유의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은정에게 조리원은 배신과 고독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른 산모들의 행복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처참하게 버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욱더 침묵하고 미소를 지어야 했다. 오후 2시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호 회의 끝났어. 지금 조리원으로 갈게. 보고 싶다 자기랑 아이니. 이 보고 싶다는 말은 은정의 귓가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로 들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모른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곳에 오려하고 있었다. 은정은 전화를 걸려 했다. 소리를 질러 사진을 던지고 그의 위선을 벗겨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소리치지 마. 그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마. 너의 감정은 이제 아인에게만 필요해. 그녀는 이미 3장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짐을 딛고 일어나 결심을 실행하는 단계뿐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어떤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의 배신이 그녀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있지만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은정은 아인에게 분유를 먹였다. 아기는 젖병을 잘 빨았고 작게 트림을 했다. 아기의 온전한 성장에만 집중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잠시 준호의 존재를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문득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과 신뢰라는 얇은 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했다. 그 줄이 끊어진 지금 그녀는 자신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무너진 신뢰는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극도의 냉철함을 선물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혼 절차, 양육권, 경제적 독립이라는 세 단어만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에 매달리지 않았다. 은정은 침대 시트를 꽉 잡았다. 이 침대는 그녀가 가장 행복해야 했을 순간을 가장 처참한 배신의 순간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병실을 나가면 다시는 이 지옥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준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아인과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차가운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무너짐은 이제 끝났고 다음은 재건축의 시간이었다. 이 결심과 함께 5장의 결심의 새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울음을 삼켰던 은정은 마침내 새벽 5시를 넘기며 모든 눈물을 소진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올라 거의 감각이 없었다. 목은 갈라져 있었고 수술 부위는 마치 그녀의 내면의 상처를 반영하듯 더욱 강하게 욱신거렸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감정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그 자리는 차가운 고요와 날카로운 의지로 채워졌다.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다. 조리원 병실의 창문은 서서히 밤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의 색으로 물들었다. 이 새벽은 은정에게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턱이었다. 그녀는 아인을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칭얼거렸다. 아기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어젯밤 그녀가 겪은 모든 배신과 고통의 그림자가 단 한 점도 묻어있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생명이었다. 은정은 아인의 작은 손을 자신의 볼에 대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차갑게 굳은 피부에 닿자 그녀의 내면에서 잊고 있던 모성애가 다시금 격렬하게 타올랐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거짓 없는 미래를 선물해야 한다. 준호의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과거에 이 아이를 묶어둘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눈물로만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이 문장이 은정의 머릿속에서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졌다. 지난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 앞에서 울부짖었고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고문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감정적인 낭비는 끝이다. 그녀에게 남은 에너지는 오직 생존과 독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은정은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준호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기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그들이 결혼 반지와 함께 맞추었던 커플 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물건들은 이제 그녀에게 신뢰의 폐허를 상징했다. 그녀는 커플 시계를 들었다. 준호는 이 시계를 주며 우리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할 거야라고 속삭였었다. 이제 그 시간은 영원하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멈추어 버렸다. 은정은 그 시계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을 증거물로 간직할지언정 더 이상 추억의 끈으로 삼지는 않기로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사장에서 검색했던 산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제 밤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의 비상 연락망으로 문자를 보냈다. 내용 변호사님. 박은정입니다. 이혼 관련하여 긴급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비대면 혹은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시급합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녀의 심장에서 거대한 짐 하나가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공격의 시작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결정권자가 되기로 선언한 것이다. 은정은 창가에 기대어 새벽빛을 맞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단호하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단순한 외도나 배신 때문만은 아니었다. 준호에게 돌아갈 자리가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취약한 순간의 배신 때문이었다. 육체적 고통의 배신. 그녀는 수술 부위의 회복이라는 가장 처절한 육체적 고난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새 생명을 낳느라 산산조각 났지만 준호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와 웃었다. 이는 그녀의 희생에 대한 무시이자 인간적인 멸시였다. 모성애에 대한 배신. 준호는 아기의 탄생이라는 신성한 축복의 시간을 자신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한 위장막으로 사용했다. 그가 아인에게 보였던 다정함조차도 그녀에게는 기만적인 연기로 느껴졌다. 아인의 존재 자체가 준호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도덕적 파탄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했다. 은정은 이제 확신했다. 준호가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하더라도 그녀가 겪었던 조리원에서의 고독한 눈물과 수술 통증 속의 배신감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신뢰의 파괴는 단순한 금이 아니라 관계의 핵이 무너진 것이었다. 그녀는 그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고 싶지 않았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조리원의 간호사들이 아침 회진을 돌고 조용한 복도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은정은 다시 한번 완벽한 산모의 가면을 써야 했다. 그녀는 아인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기는 여전히 평온했고 세상의 모든 아기로부터 격리된 듯했다. 아인의 순수한 생명력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기대했던 정서적 지지를 이제 오직 아인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은정은 핸드폰을 잠금 해제하고 어제 미경에게 보낸 문자 아래에 짧은 답장을 추가했다. 미경아, 나 이제 괜찮아. 힘내야지.
그녀는 친구의 걱정과 지지가 자신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연대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 속에 침잠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출산이라는 경험 덕분임을 깨달았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겪은 극도의 고통과 생존 의지는 그녀에게 정신적인 강인함을 부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가장 큰 고통을 이겨냈기에 남편의 배신이라는 고통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오전 9시 정각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장이 왔다. 산모님, 급하신 상황 이해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원장님께서 비대면 화상 상담 가능합니다. 준비되시면 연락주세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즉시 네, 11시에 뵙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하는 대신 짧고 단호한 문자를 보냈다. 은정, 오늘 조리원에 오지 마세요. 당신과 할 이야기 이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갈 때 연락할게요. 이 문자는 은정의 단절 선언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통제권을 빼앗아 이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준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화면에 뜬 준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산해야 할 과거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인을 안고 조리원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어제까지 자신이 갇혀있던 병실을 벗어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눈물에 젖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인과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한 강인한 엄마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이 길은 외롭고 험난하겠지만 최소한 거짓말과 배신이라는 늪은 없을 것이다. 은정은 아기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의지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심의 새벽을 맞았고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었다. 조리원을 나서는 은정의 발걸음은 10년 전 신혼여행을 떠날 때보다 더 단호했다. 그녀의 곁에는 준호 대신 유모차에 평온하게 잠든 아인만 있었다. 준호는 조리원 문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 대신 냉철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결심은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고독한 새벽들을 통해 이미 굳건해졌다. 이후 6개월은 은정의 삶에서 가장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시간이었다. 이혼 소송은 지저분하고 길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그녀의 우울증으로 인한 오해라며 회유하려 했고 나중에는 양육권을 빌미로 위협했다. 하지만 은정은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증거사진, 통화기록, 병원 기록을 제시했다. 은정은 모유 수유와 육아 그리고 소송을 병행하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아인의 존재는 그녀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궁극의 방패였다. 그녀는 아인을 안고 밤샘 공부를 했고 아인에게 젖을 물린 채 변호사와 상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아내가 아닌 아인의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주체로 빠르게 변모했다. 6개월 만에 이혼은 성립되었다. 양육권은 은정에게 돌아왔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헌신적인 지지를 받았고 고독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사회적 자원을 재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혼 후 그녀가 얻은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그 공간은 준호의 그림자가 전혀 닿지 않는 은정만의 성역이었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아인과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로 공간을 채웠다. 침실에는 아기의 작은 침대가, 거실에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책상이 놓였다. 문제는 경제적 독립이었다. 대학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경력 단절이 길었다. 준호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곧 바닥날 터였다. 은정은 좌절 대신 생존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아기가 잠든 밤에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 도면 수정 작업이나 인테리어 3D 모델링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의 재능은 여전했고
오히려 절박함이 더해져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마감이 임박한 새벽에 아인이 열이 날 때였다. 그녀는 한쪽 팔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팔로는 마우스를 움직여 도면을 수정했다. 피로와 불안이 그녀를 덮쳤지만 아기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버텨야 할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버티기 위해 투쟁하는 엄마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인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다. 이 자기 암시는 그녀의 새로운 신앙이 되었다. 아인이 3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은정에게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싱글맘을 위한 소규모 홈 인테리어 컨설팅을 시작했다. 그녀의 컨설팅은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은정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혼 후 새로 시작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해했기에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곧 그녀의 인생 철학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1인 회사를 차렸다. 회사 이름은 아인의 방어 마이너스 인즈룸. 이때 준호가 다시 그녀의 삶에 등장했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아인을 만나러 왔지만 은정에게는 늘 죄책감에 찌든 서툰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은정의 성공을 질투하며 힘들면 다시 합치자고 회유했지만 은정은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준호 씨, 나는 당신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어요. 당신이 없었기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어요. 당신에게 돌아갈 자리는 없어요. 아빠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주세요. 은정은 이제 준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성공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강인한 사업가였다. 그녀의 단호함 앞에서 준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아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은정은 어느덧 30대 후반의 유능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디자인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녀는 여러 매체에서 제도약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주목받았다. 그녀의 삶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고 감정적으로도 평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은정의 내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일탈을 나의 실패가 아닌 그의 한계로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준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분노를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어느 날 은정은 아인의 학교 행사에서 이동훈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는 건축 설계사였다. 동훈은 은정의 강인함과 따뜻한 모성애에 매료되었고 은정은 동훈의 진솔함과 책임감에 끌렸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재건축된 삶을 존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격렬한 사랑이 아닌 깊은 연대와 신뢰 위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은정은 동훈을 만나며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5년 후 한겨울 저녁. 은정은 아인과 동훈, 그리고 동훈의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인의 디자인 회사가 받은 올해의 주거 디자인상 트로피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정이 처음 디자인했던 엄마와 아이만을 위한 튼튼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은정은 아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 준호의 그림자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동훈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에게 돌아갈 자리는 없었다. 그 자리는 이제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새로운 삶으로 완벽하게 채워졌다. 은정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10년 전 준호와 함께 있을 때의 불안한 웃음도 사진 속 준호의 낯선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독립을 쟁취한 여성의 깊고 평화로운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미소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결심의 새벽을 지나 찬란한 백야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